평영 발차기 후 글라이딩 시 머리가 바닥을 봐야 한다는 강사분도 계시고 정면을 봐야 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밑을 봐야지 저항이 줄어들고 글라이딩이 길어져요. 또 예외 사항도 있어요. 단거리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을 빨리 회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너무 깊숙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효율적으로 수영하기 위해서는 시선은 밑에 본다. 단거리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영 캐치 후 상체를 수직으로 세워야 하나요? 아니면 둥글게 말아서 들어야 하나요? 선수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수직으로 세우는 건 좋지는 않아요. 아, 근데 왜 수직으로 세우면 좋지 않을까요? 저항 아닐까요? 그렇죠. 평영 동작이 4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느리죠. 느린 이유는 저항이 제일 커서. 제일 커요. 네. 그 이유는 하체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수직으로 세우면은 엉덩이가 가라앉을 확률이 커지겠죠. 커지죠. 수직으로 세우냐 아니면 둥글게 말아서 세우냐 그거보다는 엉덩이를 어떻게 가라앉지 않게 하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뒤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네. 과거에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을 당기듯이 몸을 크게 뒤로 제꼈다가 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현대 평영은요, 저항을 피해가는 방식을 더 선택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각선으로 점프하듯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바로 엉덩이가 가지 않게 글라이딩이 시작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뜨지 않으면 안 돼요. 뜨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강한 글라이딩이 불가능하겠죠.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엉덩이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뜨는 방식이다. 평영에서 캐치 후 슈팅 시 손이 물 위로 올라가 앞으로 내지른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작이 수면이나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좋은가요? 캐치가 여기서 나가는 걸 슈팅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 슈팅한 용어는 인스타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고요. 전문적인 용어는 이걸 점프 서핑이라고 해요. 왜 점프 서핑이냐면은 모으는 동작이 뭔가 이렇게 점프하듯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점프 글라이딩이라고 하지 왜 점프 서핑일까? 물을 갈라야 되니까? 서핑 자세가 어떻게 있죠? 서핑보드가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여기서 가가지고 뻗으면서 이런 자세로 만드는 형식이다라는 의미예요. 아. 글라이딩 할 때도 물 위로 글라이딩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수들은 가끔 그런 선수도 있죠.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평영 스트로크를 보면요, 아웃스윕 있고 인스윕 있어요. 인스윕 할 때 이 스컬링 있죠. 스컬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반동에 의해서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손도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네. 모으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모으는 것도 일부러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요. 네. 끝까지 스컬링 하니까 이게 반동 때문에 이렇게 모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스컬 때문에 반동이에요. 아. 굳이 못 나오게 막을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반동에 의한 동작인 거지 어느 한 형태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손은 언제 뻗어야 될까요? 우리가 딱 모으고 제가 평영은 정말 잘 몰라서 호흡을 하면서 올라오면요, 이 네. 어깨가 정점까지는 가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정점을 통과되면 그 다음에 다운이 되겠죠. 네. 정점까지 오고요, 어깨가 다운이 되기 전에 손이 뻗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정점까지 왔는데 다운이 되고 뻗기 시작하면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호흡하고 잠수 뻗고 호흡하고 아. 잠수 뻗고 그런 형태의 평형이 되는 거예요. 평영 이제 글라이딩 할 때 예, 그 예. 깊이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글라이딩 할 때 영상을 보면은 일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웨이브 타듯이 가는 맞아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체력과 관련이 있어요. 체력과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글라이딩 깊이를 길게 가져가는 거는 네. 체력을 아낄 수 있지만 속도는 좀 손해를 보겠죠. 그럼 반대로 얕게 가는 거는 체력은 좀 들지만 속도에서는 좀 이득을 보겠죠. 체력이 드는 거는 저항이 더 세서 그런가요? 얕게 가면은 마무리가 빨라지죠. 아. 공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같은 힘이어도 각도를 주고 던지면 멀리 던지고 그렇죠. 직선으로 던지면 빨리 가지만 곡선을 준 거보다는 멀리는 못 가잖아요. 똑같아. 같은 힘이어도 곡선으로 이렇게 깊게 타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럼 좀 쉬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직선으로 가면은 동작이 빨리 마무리가 되니까는 체력 소모가 심하겠죠. 그래서 평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자신이 완주해야 될 거리, 그다음에 자신의 체력,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영 200m 선수들 보세요. 거의 선수들이니까 직선으로 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100m 선수들 보면은 200m보다는 더 수면에 가까워요. 50m는 거의 떠서 가고. 근데 또 계동형 400m 시합을 보면은 평영 구간에서는요, 평영 경기보다 살짝 웨이브를 많이 타요. 그리고 남자 경기보다 여자 경기가 좀 웨이브를 더 많이 타요. 뭐 다는 아니어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선수는 200m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서 속도의 이득을 보면서 가도 충분히 완주가 가능하다. 네. 생활체육 하신 분들이 50m로 완주할 체력이 없다면은 자신에 맞는 곡선으로 가야 완주할 수 있겠죠. 평형시 아웃스윕의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킥에선 생활체육 사람들은 11자 킥처럼 무릎을 외지처럼 벌리고 다리는 웹킥처럼 차는데 이것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아웃스윕. 모든 동작은 추진력이죠. 수영은. 혹은 추진력을 위한 준비 동작으로 활용하는 영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웃스윕이 이제 밖으로 빠지는 동작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스컬을 하는 선수가 있고요. 네. 이 동작도 추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손목을 약간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피는 선수들은 네. 바로 인스윕할 때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고 준비 동작이죠. 아웃스윕할 때조차도 내가 손목을 살짝 꺾어가지고 스윕할 때는 이 동작 자체도 추진력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건데 네. 이게 평형 손 동작이 네. 이게 되게 다양한 거 아세요? 교과서적인 얘기는 있어도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아웃스윕 할 때 네. 이 겨드랑이까지 같이 회전을 시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또 미국 선수 중에서 파워가 좋은 선수는 네. 아웃스윕 할 때 네. 그냥 팔을 펴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요. 평형은 이 손동작에서 얻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손동작에서 아웃스윕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동작에서 이익을 본다면 그 동작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에서 100% 내가 추진력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동작보다는 이 동작이 더 빠르겠죠. 네. 팔로만 한다면은. 네네. 하지만 이 동작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평형에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예, 당기는 동작보다 휘어젓는 동작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평형 팔만큼은 어떤 모양으로 배우는 것보다요. 물을 스컬하는 느낌으로 배워야지 그 모양으로 배우게 되면 본인 걸 만들지도 못해요. 평형 손만큼은 정답을 내리기가 예. 상당히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거는 추진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기는 동작 없이 휘어저으면서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위킥과 외지킥의 차이점이 뭐냐면 위킥은 다리를 모았을 때 이렇게 W자가 되는 걸 위킥이라고 하고 네. 외지킥은 이렇게 반대로 되는 네, 걸 외지킥이라고 해요.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이 쓰는데 네. 두 가지 형태로 쓰진 않고요. 네. 다 위킥으로 가요. 처음부터 위킥을 가리키지 네. 외지킥을 가리키면 좀 변수가 있어요. 위킥 같은 경우는요. 저항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고관절 유연성이 충분하다면은 외지킥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외지킥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고관절 자체가 위킥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가리키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외지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서해부. 이 외지킥은 서해부의 부상 확률을 높여요. 오히려 위킥보다 외지킥이 부상이 많이 발생돼요. 저는 약간 어쨌든 윕킥 같은 경우는 짧고 강하게 딱 치니까 그런 차이가 있나라고. 정확하게 맞아요. 두 번째 얘기할 게 그거예요. 윕킥이 뭐냐면요. 이렇게 찾아요. 네네. 그 여기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차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식이 가장 강한 추진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아웃스윕은 분명히 역할은 추진력이에요. 그 다음에 위킥이 정상적인 방식이고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외지킥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형 풀이 너무 안 되는데요. 풀 부위를 다리에 끼고 풀만 하는 드릴을 종종 하는데 너무 안 나갑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안 나가요. 평형 풀은요. 원래 자체가 그렇게 큰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왜 평형 풀이 중요할까요? 혹시 모멘텀 아세요? 그러니까 가속력을 붙여서 추진력을 얻는 게 평형 풀이에요. 근데 평형 풀 자체로 한 번 갖고는 당연히 안 가요. 그리고 또 평형 풀은 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바디 어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몸을 움직이면서 웨이브하면서 네. 이게 같이 가면서 몸통으로 하는 게 평형 풀인 거지. 네. 이 팔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예요. 평형 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네. 몸통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가속력을 유지해라. 평형풀 동작 자체가 평형의 연속된 동작에서 끊김없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평형 동작을 전체 볼까요? 처음에 글라이딩을 길게 쭉 나가죠. 글라이딩을 들어가는 이 지점이 가장 평형에서 추진력이 높을 때죠. 네네. 그런 다음에 바로 손동작으로 들어가죠. 네. 예. 그러면 이 손동작 자체로는 추진력이 없지만 가속력이 붙은 상태에서 하니까는 앞으로 쑥쑥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 자체 단위 하나 갖고는 추진력이 많이 발생할 수 없다. 평형킥 할 때 어떤 강사는 살살 차고 발을 모을 때 힘있게 모으라고 하고 어떤 강사는 세게 차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코치님의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둘 다 맞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이거는 그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 투구 할 때 처음에 릴렉스한 동작 있죠. 네. 이때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죠. 네. 그 마지막에 강하게 뿌릴 때 이제 어깨 힘부터 어떻게 되죠? 점점 힘을 쓰다가 마지막에 손목 스냅을 주죠. 네. 평형 발차기도 똑같아요. 평형 발차기도 모을 때는 최대한 힘을 빼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을 붙이는 거죠. 네네. 예, 가속을 붙이면서 차면서 마지막에 스냅처럼 탁 모아줘야 강한 추진력이 발생되는 거겠죠. 네네네.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점점 빠르게 차세요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살 차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아니라 네. 점점 가속을 붙이는 방식인 거예요. 평형할 때 물 잡는 동작을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데 사용하라는 분이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니 잡아당기는 거에 힘을 주라고 하는데 어떤 거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답을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쪽 편에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목적은 나가는 거죠. 물론 손동작 자체가요 약간 상승 효과는 있어요. 네. 올라오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네. 너무 올라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힘이 분산돼 가지고 추진력이 손실을 봐요. 네. 저항도 커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손동작은 올라오는 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나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올라오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나가는 데 사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평형에서 돌핀킥을 차는 것을 훈련으로는 하지만 경기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형 경기에서 어디까지가 돌핀킥으로 간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엉덩이 또는 발이 수면 밖으로 나오거나 웨이브를 하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수할 때 반동으로 생기는 웨이브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평형에서 이 돌핀킥이 실격의 사유는 맞아요. 돌핀킥 때문에 실격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평형을 찬 다음에 업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업킥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다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이 내려갈 때 의식적으로 무릎을 굽혀서 차면은 이게 실격의 사유예요.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찬 다음에요. 네. 펴서 내려요. 차고 펴서 내리고. 그래서 일부러 평형 선수는요. 연습 때는요. 돌핀킥 차는 걸 가르쳐요. 네. 왜? 실격은 이렇게 한다고 실격이 아니라 차고 의식적으로 무릎을 굽혀서 찼을 때 실격인 거지. 네. 그것만 벗어나서 나머지는 다 실격 사유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추진력이 도움이 된다면 모든 기술을 다 연습을 하죠. 그리고 웨이브는 실격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거의 뭐 접영하듯이 하는 게 네. 효과적이다. 네.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평형이요 돌핀킥을 되게 많이 차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제 경기 가면요.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요 정말 대놓고 찼어요. 근데 그거를 못 잡는 이유가 심판이 물 위에서 보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튀기죠. 네. 그 사이에 막 6번, 7번 차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되게 강조를 하죠. 네. 왜냐하면 반칙을 제일 많이 해요. 아, 네. 그래서 하도 반칙을 하니까 네. 2년 전부는 물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 물속 카메라 설치를 해서 이게 우리가 중계할 때 보는 영상 말고요. 네네. 그 평형 경기할 때만 딱 봐서 차는지 안 차는지를 보는 네.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평형할 때는 그런 실격 사유가 충분히 된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돌핀킥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한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형 턴을 할 때 빠르게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님들은 손을 빠르게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모든 턴 기본 동작은 회전이죠.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지름이 짧아야 이제 중요한데 네. 평형 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손이에요. 네. 손만 빠르게 가다 보면은 네. 다리가 쫓아오지 못하고 손만 빠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들리겠죠.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이 손이 빠른 게 아니고 다리가 빨라야 돼요. 다리를 빨리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네. 내 지름을 작게 만들어줘야 빨리 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다리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손만 빨리 간다면 오히려 지름이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전 반경이 길어져서 결국엔 느린 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형하고 저병하고는 거의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턴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손이 아니고 다리가 얼마큼 빠르게 접어줄 수 있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형 턴 같은 경우는 반대이죠. 몸이 빨리 접혀야죠. 예, 고개를 빨리 숙여가지고 네. 회전 반경을 접어줘야 다리가 빨리 따라올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평형 저병은 다리가 빨리 와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배형하고 자형 같은 경우는 네. 앞구르기를 잘해야 턴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턴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네. 그럼 일단 침대에서 앞구르기 먼저. 유소년 애들도요. 네. 매트에서 앞구르기 운동 많이 합니다. 어. 평형하고 저병은 뒤구르기. 어.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 혼영을 할 때는 네. 저병에서 배영, 네. 배영에서 평영, 네. 평영에서 자유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조금씩. 예. 저병에서 배형 가는 거는 우리가 평형 턴이랑 비슷하죠. 네네. 계속 턴은 배형에서 평형이 포인트예요. 아. 평형에서 자유형은 다 평형 턴이에요. 저병과 배형도 똑같은 평형이에요. 네네네. 배형에서 평형 요 구간. 네. 저도 계동형 선수였거든요. 네. 이 구간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선 방식이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손 찢고 앞으로 도는 방식이 있죠. 네. 그 방식이 가장 빠르긴 해요. 하지만은 생활체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방식을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턴을 선택하신 게 개인운영을 하시는 생활체육인들한테는 네. 좀 더 나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배형, 평형 요 구간이 네. 관건이죠. 자, 다음은 평형 질문들을 모아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형 풀 동작을 할 때 호흡 타이밍이 잘 안 맞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평형 풀 동작을 할 때라는 저 문장이 되게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아서. 하지만 거의 99%가 아웃 스윕할 때 호흡을 하려고 올라올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평형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른 부분이 아웃 스윕 하기 전에 머리가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생활체육이든 선수든 하다못해서 국가대표 선수 애들도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평형은 절대로 하기 전에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가게 되는 추진력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 뒤로 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손에 물을 많이 잡을 수도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뭐 종목마다 아니면 거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웃 스윕이 끝나는 시점에 고개가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맞추려면요. 먼저 스노클을 좀 이용하는 게 좋아요. 호흡 동작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스노클을 끼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 몸통과 머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개를 먼저 드시는 분들이 거의 99%일 거예요. 선생님, 평형할 때 시선은 어디를 보는 건가요?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형 호흡할 때 정면이 보이죠? 네. 그럼 잘못한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자세가요 그대로 엎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살짝 들리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면 중심이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다리가 가라앉겠죠. 근데 앞을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살짝 눈을 겨눌지 하듯이 우리 쳐다보는 거지 고개를 들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웃스윕 한 다음에 들어왔죠? 인스윕 들어왔어요. 그때 자기 엄지손가락을 보는 게 어린 선수들한테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별로 평형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서양 쪽의 영법과 동양권 나라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라별로 특징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평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신 사람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과거에는 진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나라별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나 지도하는 코치의 생각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정보의 양도 차이가 있고 인종마다 다리 길이나 체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굳이 나누자면은 서양권 선수와 동양권 선수가 살짝 차이는 있어요. 서양권 선수들은 일단은 동양 선수들보다 일단 파워가 좋죠. 백인들이 훨씬 확인보다는 힘이 좋다는 거.
좀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요, 그 피지컬이 차이가 난다는 건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형 동작에서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에 모으게 되는데 서양권 선수들은 여기서 그대로 가슴까지 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조금 많이 따라잡기도 했고 꼭 피지컬만이 수영 경기력의 모든 거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워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더 서양권에 있는 선수들은 좀 파워 중심의 수영을 하려고 하고요, 동양권에 있는 선수들은 좀 더 기술적인 수영을 하려고 하죠. 그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평영은요, 세계에서 가장 선수층이 두꺼워요. 남자 평영 200은 단일 나라 중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장 많이 깬 나라예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부터 그거를 빠르게 인지해가지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기술? 그거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평영에 접목을 많이 했어요. 좋은 선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세계적인 선수 중에서 뭐 아담 피티 정도가 있겠죠. 근데 아담 피티가 저런 모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하면 과연 그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 봐봐요. 파워가 좋은 선수와 파워가 취약한 선수가 같은 테크닉을 겨루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이제 똑같은 결과죠. 네. 그러면은 이 선수가 이걸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기 거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저게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죠. 파워가 약하고 유연성도 없고 부력도 약한 사람은 평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요점을 정리해보자면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이 약하다. 네. 그래도 나는 평형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모든 동작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웃스윕이 있고 인스윕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웃스윕이 간 다음에 인스윕 하면서 몸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것만 안 하시면 그래도 평형이 훨씬 편해져요. 아웃스윕, 인스윕이 아니라 아웃스윕 그냥 모아서 앞으로 글라이딩. 아웃스윕 바로 글라이딩. 네. 물론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배워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할 수가 없다면은 점점 좋아지면 거기서 동작을 추가하는 걸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저병도 특히 출수킥 잘 못 맞추겠어 네. 하시는 분들은 출수킥을 차지 마세요. 입수킥에 집중을 하시면서 출수할 때는 팔로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저병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유형도 그런 게 있죠. 팔 꺾기 안 하고 팔 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다면은 동작을 이렇게 생략 해가지고 핵심적인 동작만 가지고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전 세계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평영 스트로크 감각 익히기 드릴. 스트로크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발차기를 하고 글라이딩을 할 때 일단 쭉 펴고 머리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글라이딩을 한 다음에 크게 모을 필요는 없다. 그냥 그 가슴 앞에서만 끝나도 되니까 빨리 모아가지고 길게 쭉 던지는 데 집중해라.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글라이딩에서 바로 모아요? 네?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아마 평영 스트로크 익힐 때 모든 코치들이나 네. 모든 배운 사람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올림픽 영상을 가만히 보세요. 네.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다 틀려요. 자유형보다 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영은요, 휘어 젓는 거예요. 나머지 동작은 당기는 동작이죠. 네. 당기는 동작인데 평영은요,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 휘어 젓는 동작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휘어 저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임팩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물이 딱 손바닥에 압력이 가해진 그 지점. 네네. 그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넓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작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깊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임팩트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평영 스트로크인데 네. 그 전에 얘기할 때 평영에서 하이엘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이 엘보요? 네. 아웃스윕 할 때 그렇죠. 맞아요. 어. 하이엘보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 잡는 이거를 정렬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정렬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유형만큼 완전 90도로 하지는 않지만 네. 평형도 마찬가지로 물 잡는 부위를 정렬시켜야 돼요. 네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정렬시키기도 하고 네. 누구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정렬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 잡는 부위 손끝부터 겨드랑이 끝까지 네. 그렇죠? 살타지 않는 부분 네. 그거를
정렬시키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정렬시키는 과정을 아웃스윕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아웃스윕에서 그 다음에 인스윕이 되는 이 과정에서가 가장 추진력이 가장 센 거예요. 아웃스윕 할 때 추진력이 강한 게 아니고요. 네. 아웃스윕에서 인스윕을 들어오는 이 과정 전환할 있죠. 때. 네, 전환할 때. 네. 거기가 바로 임팩트 포인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스컬을 한다 가죠. 네네네. 인스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얼만큼 내가 이 팔 전체로 인스윕을 할 수 있냐가 네.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평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칙적으로 인스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웃윕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글라이딩으로 글라이딩으로.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흔치는 오. 않지만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네. 얼마큼 내가 스컬을 잘하게 임팩트 포인트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자영 타이밍 할 때 얘기하듯이 네. 근데 감각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모양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물이 걸리는지 넓게 해야지 걸리는지 좁게 해야지 걸리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스트로크를 어느 정도 좀 배우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모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제가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스너클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우리가 풀할 때 보드를 허벅지 사이에 끼죠. 그다음에 스너클을 낄 거예요. 스너클 끼고 스트로크를 할 때 이 감각을 연습할 때는 풀 스트로크로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웃스윕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전완근만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인스윕만 하는 거예요. 아웃스윕, 인스윕, 아웃스윕, 인스윕. 원래는 아웃스윕 팔 전체가 인스윕이 돼야죠. 네네. 그게 아니라 아웃스윕 전완근으로만 인스윕. 네. 그러면서 요 아웃스윕에서 인스윕 들어올 때 이 걸리는 물 감각 있죠. 네네. 그 감각을 연습을 해야 평영 스트로크를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냥 스컬링 연습하는 것랑 높은 포지션에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프런트 스컬이라고 하죠. 앞에서 네. 이 동작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미드 스트로크, 피니시 스트로크인데 네네. 평영 동작은요 프론트 스크롤에서 미들로 연결되는 동작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형은 당기기 동작이지만 네. 평영은 스컬 동작이에요. 네. 절대 당기는 동작이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이엘보가 있죠. 자유형처럼 완전히 하이엘보가 아니고 네. 세워주는 동작을 취해줘야지만 전체적으로 물 잡는 팔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평영 스트로크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내 발차기 형태에 따라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평영이 되게 예민한 종목인 게 네.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스트로크가 좋대. 여기다가 이걸 장착하죠. 네. 그러면 발차기가 안 맞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A라는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장착했으면은 네. A라는 킥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거는 B 형태의 킥인데 거기다가 A라는 스트로크를 넣어버리면은 안 맞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상당히 달라요. 좀 깊은 얘기인 거죠. 깊은 얘기인데 평영을 할 때 무조건 이 스트로크가 좋으니까 이 방식을 선택한다. 그거는 발차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히려 더 경기력이 다운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평영 연습을 최근부터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병에 집착을 하다가 저병이 너무 안 늘어서 일단 평영 먼저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돼가지고 평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임팩트 포인트에 대한 감을 좀 못 찾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글라이딩까지는 알겠어요. 글라이딩과 그 발차기 타이밍 요건 알겠는데 사실 물을 잡아서 다시 하는 이 팔 동작 자체가 뭔가 명확한 게 안 생겨요. 여기에서 추진력? 그러니까 팔 동작으로는 추진력이 애매한 느낌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발차기에서 이거를 끝까지 딱 모아줬을 때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은 이제 조금씩 알겠는데 스컬을 제가 연습을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스컬로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전환도 되게 쓰이는 느낌이 잘 나고 그런데 지금 코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프론트 스컬에서 미드 스컬로 전환되는 과정과 거기에서 추진력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감각적으로 좀 더 느낄 수 있으려면은 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흩어지기 쉬운 모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기 쉬운 모래를 앞에서 내가 잘 모아가야지 네. 급하게 모아가면은 다 흩어지겠죠. 그렇죠. 얘가 흩어지지 않게 잘 모아서 얘를 다시 잘 감싸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다 흩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팩트 포인트가 내가 강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이 다 그래요.
흐르는 물을 네. 내가 얼마큼 잘 감싸 오냐.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인스타인가 어디서 봤는데 진짜 좋은 표현을 한 외국 유튜버를 한번 봤는데 네. 휴지를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뒤집으면 떨어지죠.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살짝 이렇게 가죠. 네. 그게 평형 감각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 이 바람 때문에 이 붙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가면은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내 손바닥에 달라붙는 형태로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와야지 물이 점점 쌓이면서 감각이 딱 오는 건데 네. 다 흩어진 물들만 잡으면 감각이 절대 오지는 않죠. 그래서 절대로 평형에서 네. 앞에서 급하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연도 캐치할 때 급하게 시작하면 물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달래면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큼 앞에 있는 물을 흩어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달궈서 네. 마지막에 얘가 모였을 때 얘를 착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딱 모은 다음에 모래가 많이 쌓이면 그 모래를 기반 삼아서 딱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흐트러지면은 쌓일 모래가 없죠. 이 수영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참 이 비유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슷한 맥락을 얼마 전에도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 잡기에 관한 표현인데 저희 이제 수영 선생님이 저병이 제가 하도 안 되고 고생을 하고 자꾸 고민을 하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뭐 힘 빼라, 힘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힘이 계속 안 빠지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다들 눈 한 번씩 쓸어보잖아요. 넉가래로.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곳을 넉가래로 밀 때 그냥 눈이 많다고 그냥 팍팍 쓸면 힘만 들지 그게 잘 쓸리냐. 그래서 그냥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자연스럽게 잘 쓸리지 않냐. 그렇죠. 저병 물잡기도 마찬가지다.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리려고만 하면 힘만 들고 물은 옆으로 다 새는데 이거를 눈 쓰는 그 감각으로 이렇게 좀 잡아와가지고 끝까지 밀려고 해야지 물이 많이 잡히고 끝까지 밀리지.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거의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그런 느낌을 끝내야지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서서히 간 다음에 마지막에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탁 하고 버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피니시도 서서히 오다가 점점 빠르게 오다가 마지막에 탁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수영은 이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또 많이 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스트로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잖아요. 네. 그냥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있고 네.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 늦어지는 게 있고 네. 점점 빠르게 가는 게 있는데 네. 당연히 점점 빠르게 가는 게 더 많은 추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영은 무조건 점점 빠르게 가야 돼. 스트로크 네네. 자체가 점점 빠르게 가는 거고 네. 점점 빠르게 가는 거지. 가장 나쁜 건 뭘까요? 가장 나쁜 거는 반대겠죠. 그 반대. 네. 속도 차이가 의미 있을 정도로 많이 났다고 얘기를 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템포로 수영하더라도요. 네. 리커버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캐치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피니시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나눴어요. 수중과 수면으로 네. 나눴을 때 잘하는 선수일수록 물 위에서 하는 동작이 시간이 길고요. 물 속에서 하는 시간이 짧아요. 경기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비율이 같아져요. 리커버리는 급하게 하면서 물속에서는 그만큼 힘을 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잘하는 선수일수록 리커버리는 부드럽게 오되 물속에서는 점점 빠르게 간결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했고 뭐 요거는 연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너무나 당연한 것들 너무 오래되고 당연한 것들 네네. 중에 한 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평영을 좋아하고 평영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영킥이 약해요. 동네 수영장에서 1번으로 서는데 평영킥을 찰 때는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평영풀 플러스 적용킥 드릴을 할 때는 잘해서 뒷사람과 거리를 꽤 많이 벌려놓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킥이 약하다 보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체 위주로 열심히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킥이 약한 이유는 발목 가동성이 많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늘리는 법이 있을까요? 가동성 늘리는 방법은 뭐 유튜브 뒤집어 수없이 많죠. 어떤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 할 정도로 발목 가동성이 있는데 이게 발목 가동성이 아니고요. 고관절 가동성이에요. 저 이거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이 발목은 해부학적으로 옆으로 벌어지지 못해요. 네. 이게 위에 아래 살짝 뭐 요 정도 움직이는 정도지 결국엔 고관절 가동성이거든요. 이 고관절 가동성이 좋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관성의 유연성은 좋아도요. 네. 가동성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고관절이요? 예를 들어서 평형다리 앉는 거 있죠. 네. 그건 잘 되는데 평형을 막상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가동성하고 유연성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유연성은 좋지만 예, 그거를 가동성이 안 좋은 경우가 네. 많아요. 아. 그게 뭐냐면 내가 딱 잡아서 그냥 앉아버리면은 유연성이죠. 네. 근데 수영할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가동 범위 그게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방법은 발목의 가동성이 아니고요, 고관절의 가동성을 운동이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정도까지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형 손 캐치 이후 모아줄 때 손이 어느 정도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하고, 평형 손 앞으로 뻗어줄 때 방향이 앞쪽으로 뻗어지는지 대각선 아래로 뻗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질문은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제가 한 번에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평형할 때 아웃 스윕을 하고 이제 인 스윕을 들어가서 손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모으는 동작을 했을 때 물 밖으로 나와야 되냐, 나오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물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아웃 스윕 한 다음에 인 스윕이 강하기 때문에 반동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러 나오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일부러 나오게 하는 경우는 손이 너무 물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좀 올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동을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냐, 그거는 수면에 가깝다면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천히 할 때 빼고 빠르게 할 때는 옆에서 보게 되면은 손이 딱 올라왔죠? 손끝이 정면을 바라봐야 돼요. 아웃스윕 한 다음에 인스윕 할 때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 손끝이 바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끝이 아예 위를 바라보던가. 위를 바라보면은 모양을 또 바꿔서 해야 되고, 밑을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자로 찌를 수가 없고 다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평형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 손가락이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게 모으면은 깊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면을 바라봤지만은 몸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건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고요, 손끝이 정면을 바라보면 됩니다. 단거리 평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단거리 평형, 요거는 명확하게 연구가 있어요. 단거리하고 장거리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차이점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좀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타이밍이나 그런 건 차이가 없지만 발차기가 끝나는 속도, 그 다음에 머리의 깊이,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똑같고, 어쨌든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앞에서 글라이딩 시간이 또 차이가 있겠죠. 글라이딩을 빼고 한 동작만 본다면은 차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머리의 깊이와 발차기가 끝나는 속도. 그러니까 좀 더 단거리는 끝나는 속도가 길겠죠. 근데 하지만 딱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글라이딩의 깊이와 글라이딩의 길이예요. 단거리는 글라이딩을 빨리 끝내서 속도를 유지하는 거, 팀에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단거리 같은 경우는 살짝 깊게 들어가서 좀 더 글라이딩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평형 발차기 연습해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고관절 가동성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형 발차기 차기 위해서 발목을 기역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유지를 못하고 자꾸 풀러버려요. 이거를 잡아주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에그비트 킥이라고 해요. 에그비트 킥이 뭐냐면은 우리가 입영할 때 쓰는 그 발차기 있죠. 그거 이제 에그비트 킥이라는데, 힙판 잡고 에그비트 킥을 차면서 발목에 혹은 이 발등에 혹은 발바닥에 물이 밀리는 느낌을 계속 찾아가면서 연습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측류와 난류가 있는데, 측류는 이제 몸에 흘러가는 이제 물을 얘기하는 거고, 난류는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저항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평형 발차기 찬다는 거는 이 난류를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에그비트 킥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서 차려고 하지 마시고 발목을 꺾어서 살짝 차면서 그 난류를 느껴보시면서 점점 감각을 크게 가져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평형 발차기를 감각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양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에그비트 킥으로 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차는 거에 한해서죠. 나중에는 뭐 모으는 거 다들 신경 써야 되지만, 어쨌든 평형 발차기의 핵심은 물을 걸어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무물보에서 평형킥에 관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평형킥이 약한 사람은 상체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킥의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전제 조건을 깔게요. 킥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상체를 이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용을 잘 해야 되냐? 상체가 뒤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발차기가 밀고 나가야 할 무게가 많아져요. 그러면 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서 하는 평형보다는 상체를 조금 내려서 대각선으로 전진하는 평형을 하셔야 자기 킥이 약한 거를 보완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을 뒤로 가지 말고 앞에 두고 평형을 하면은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고 킥이 약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들지 말고 중심을 앞에 두고 하시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평형을 잘하고 싶으면 물 밖으로 올라오며 어깨를 으쓱하며 들어가라는데 일부러 하려니 안 됩니다. 어깨를 으쓱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형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으쓱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일부러 글쎄요. 일부러도 맞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으쓱이 되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상상을 해보세요. 엎드려 있잖아요. 이게 모았을 때 으쓱을 하게 되면 인체 중심이 높아져서 좋은 거예요. 높아지면서 좋아지고 그 다음에 평형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봤을 때 모았을 때 좁아야 돼요. 이렇게 넓으면 안 되고 좁아야 돼요. 이 어깨가 이렇게 해서 좁은 거랑 으쓱해서 좁은 거랑 다르죠. 그래서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중심을 높여주고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으쓱이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동에 의해서 으쓱이 돼야 되는데 모으고 힘으로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평형에서 가장 힘이 빠져 있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평형이 앞에서 글라이딩 할 때 쉬고 있다 생각해요. 아무 동작도 안 하니까. 하지만 이때 등 근육을 쭉 밀어주기는 동작이에요. 언제 가장 힘이 빠져 있냐? 바로 모았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이때가 가장 평형 동작 중에 릴렉스한 구간이에요. 릴렉스 해야지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어쨌든 힘을 빠져 있는 동작인 거예요. 일부러 하면 안 되시고요. 아주 자동적으로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되지만 아마 이 동작 자체를 못 하신다. 그럴 때는 일부러 한번 연습해 온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어쨌든 으쓱의 목적은 중심을 높이고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25m 기준 평형 스트로크 5개에서 6개 나오게 강습 때 배우는데 평형도 빠르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예,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빠르게 가는 연습이라는 거는 아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에 길게 가는 연습만 해야 되냐, 좀 팔을 빨리 돌리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평형은요, 빠르게 가기 전에 길게 가는 연습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은 길게 가는 연습에 중점을 두지만 그래도 그걸 스트로크 템포라고 하거든요. 템포를 증가시키는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간 제가 질문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좀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질문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속도까지 가고 그런 건 금방 가요. 그 안에 디테일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략 어느 정도 에리어 안에 다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셔도 결국에 옆에 사람이 빨리 가도요, 그 어느 섬까지는 만나니까. 만약에 그 섬까지 노력한다면 가기 때문에 그 노력이라는 거는 얼마큼 노력하면 얼마큼 시간이 걸린다, 그걸 딱 측정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가겠죠.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한들 그 안에서는 그 사람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A급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코치님, 평형에서 몸을 던진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강사님이 제가 상체 힘을 쓰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체를 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드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형과 배형은 축이 어디에 있죠? 장축에 있고, 그 다음에 평형과 저병은 단축이라 해가지고 중심이 앞뒤로 움직이죠. 앞뒤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글만 봐서는 강사님이 아마 팔로만 하니까 몸을 더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을 좀 앞으로 더 이동시키면서 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형과 저병의 핵심은요, 몸을 얼마큼 잘 이동시키냐예요. 중심을. 이런 드릴을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풀 동작 있죠. 예를 들어서 핀이나 혹은 뭐 수영장의 상황에 따라서 핀을 못 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병 발차기를 통해서 평형을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형 선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평형을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웨이브와 같이 결합해서 손 동작을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평형하면은 발차기가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웨이브예요.
왜냐면 힘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차기가 강해도 몸통이 웨이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내가 몸 전체를 밀어내야 돼요, 다리로. 근데 몸이 중심을 먼저 앞으로 가면서 뒤에서 미는 거랑 다르죠. 어떤 예를 들면 되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랑 이미 넘어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랑은 다르죠. 다리 힘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이 앞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은 똑같은 힘을 사용하더라도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은 단순한데 저병발차기를 차면서 풀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은 내 체중을 있죠. 내 체중을 앞으로 다 쏠리게 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 얘기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수영 코치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느낌을 얼마큼 잘 설명하냐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참 그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네. 다르니까. 누구한테는 A로 얘기하면요 A로 해요. 근데 누구한테는 A로 얘기하면 B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느낌을 설명하는 거는 진짜 개인 맞춤형으로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형의 상체 각도가 궁금한데요. 요즘 엘리트 선수들의 평형을 보면 대부분 상체가 30도 미만으로 살짝 올라왔다가 빠르게 찌르는 동작을 보이는데, 상체를 많이 올렸다가 파워풀하게 찌르는 영법은 이제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 단거리, 장거리에 따라 다른 것일까요?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일단 예스. 일단 예스로 대답을 할 텐데, 네. 상체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파워풀하는 건 과거 했던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왜 상체를 이제는 앞으로 숙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죠. 원래 우리가 수영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평형 동작이요, 가장 파워가 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찌를 때? 평형 타이밍 보면은 네. 손이 한번 들어갔다가 손이 끝날 때쯤 다리가 와서 차고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안 가죠. 네. 근데 원래 파워가 가장 좋은 수영은요,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요? 네, 같이 나가는 게 파워가 세요.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벨 들고 네. 갈 때 네. 하체 점프력을 이용해서 손을 올려야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평형도 다리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면 파워가 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저항.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워는 센데 저항도 강해지니까 네. 속도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이 먼저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차야지만 저항하고 파워랑 상호작용 관계에 따라서 더 네.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라는 게 네. 항상 내가 낼 수 있는 힘과 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저항과 네. 그 사이에 그 미묘한 밸런스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저항을 피해가는 전제 조건에서 힘을 쓸 수 있냐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달리 되는 거고요. 단거리하고 장거리의 차이점은 글라이딩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글라이딩 깊이, 네. 글라이딩의 시간, 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몸의 각도가 장거리하고 그 차이를 많이 가져가 주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형 한번 보실까요? 예, 평형을 한번 보자면 네. 지금도 한번 허리 한번 봐보세요. 평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허리가 뻣뻣한 상태에서 네. 그냥 팔다리가 움직이죠. 네. 전혀 평형도 웨이브 동작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평형을 오해하고 있는 게 몸을 그냥 일자로 세워서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데 네. 평형도 저병보다 더 웨이브 동작이 더 중요해요. 그냥 어느 타이밍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돌핀킥, 저병, 평형은요 같은 웨이브 동작이 있는 거예요. 네. 배영이랑 자영이랑 똑같죠. 네. 롤링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장축 롤링이죠. 네네. 평형하고 저병은 단축 롤링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형하실 때 똑같이 허리가 정지가 되어 있죠. 근데 네. 지금 코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원래 제가 되게 살이 많이 쪘다가 운동하면서 살을 뺀 거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그 이유 자체가 허리 통증 때문에 살을 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가 또 악화됐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특히 요즘에 또 다시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뻣뻣해지죠. 네,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2000, 2500을 하고 나오잖아요, 물 밖에. 그러면 이제 출수를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력을 딱 받잖아요. 물속에 있을 땐 괜찮은데 출수를 딱 하자마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와요 항상. 평영 때도 마찬가지지만 허리가 항상 이렇게 좀 만곡이 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네. 저 자세가 계속 돼 있으니까 이게 수영할 때뿐만 아니고 그냥 서 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전방 경사라고 하나요? 배가 튀어나와 있어 보이고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경사돼 있고 어깨는 뭔가 이렇게 말리고 그런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요, 정상적인 범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설계된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어딘가는 다 뭉쳐있고 어딘가는 아픈 사람도 많고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 동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동작을 안 나오는데 수영에서만 계속 고치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속에서는요, 지상보다 교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네. 지지대도 없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전신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수영은요, 발차기가 상체에 영향을 미치고 상체가 또 발차기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영을 하시다가 나는 도저히 동작이 안 나온다 하실 때는 그 동작이 왜 안 나오는지, 혹시 그 통증이 있어서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상에서도 그런 관련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어떤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지만 네. 수영에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감독님 보면은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풀아웃이라고 하는 이 물속에서 당기기죠. 네. 그거는 거의 선수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발차기를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이크아웃 딱 하시고 발차기를 보는데 발차기 자체가 너무 옆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럼 추진력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추진력이 양옆으로 빠지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어깨 보세요. 네. 어깨가 가라앉고 팔을 뻗기 시작하죠. 네. 수영하다 보면은 서로 높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는 도중에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정점에서 내려오기 전에 팔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물 위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보면은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그러죠. 그렇죠? 네네. 이런 동작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허리도 안 되는 거고, 허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발차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병에서 얘기했듯이 허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웨이브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어깨가 올라와서 네. 정점에서 내려가기 전에, 다운이 되기 전에 팔이 먼저 50% 이상은 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내려오고 뻗죠. 네. 그래서 팔을 먼저 뻗고 내려와야 돼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 평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거는, 첫 번째, 어깨가 다운이 되기 전에 팔을 먼저 뻗어주고 다운한다. 무언가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과장되게. 그렇죠. 네. 오버 테크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완전히 그냥 올라온 다음에 얘를 뻗고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셔야 조금은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수영을 하실 때 첫 번째가 어깨가 다운 되기 전에 뻗는다. 그 다음에 손하고 다리하고 같이 가지 않게. 그렇게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네. 나머지는 조금 수월하게 고쳐지실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웨이브 동작이 어느 정도 몸이 익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힘이 몸에서 과도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지금 어딘가 모르게 내가 안정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랑 말랑말랑 하면 몸이 힘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수영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힘이 빠지는데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넘어질랑 말랑말랑 하는 그 텐션으로 수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 먼저 중심을 잡고 힘을 빼는 연습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좀 그걸 인식하시고,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아닐까 인식하시면서 최대한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주문한 두 가지 있죠. 네. 첫 번째가 정점에서 먼저 내밀고 내려간다. 네, 그리고 내려간다. 그 다음에 속도보다는 팔하고 다리, 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발차기도 고치고 싶죠. 네. 근데 발차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 네. 발차기는 발차기 모양을 고치기 전에 네. 웨이브가 고쳐져야 발차기 모양이 고쳐져요. 발차기만 고치려고 하면은요, 네. 잘 안 고쳐져요. 웨이브가 고쳐져야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차기가 음. 많이 옆으로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아주는 느낌과 벌어지는 느낌을 연습할 때도 요번에 한 번 더 모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맞는 건가? 네. 라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표형 발차기 찰 때 다리 이렇게 모을 때 네. 여기가 좁으면 좋다고 하죠. 네네. 근데 너무 좁으면 고관절의 유연성 확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 유연성에 맞게 벌리면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으는 거보다요. 찰 때 네. 옆으로 차지 말고 이제 뒤로 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완전히 모은 사람 아니면요. 그냥 내가 모은 다음에 일자로 찬다고 생각해도 보기에는 약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선수들 보면은 모아서 확 돌려버리는 것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일자로 차는 느낌인 거예요. 음. 모양은 그렇게 보여요. 네. 하지만 일자로 차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러 벌리면 추진력이 상당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 일단은 그냥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를 모으는 거는 네. 이건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돼요. 네. 무조건 좁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선수들도 무조건 그걸 쫓아다 보면요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관절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범위로 오시면 돼요. 네, 지나치게 막 이만큼 벌리는 것만 아니면 네.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요. 네. 차는 것만 어떤 모양으로 차야지 라는 그 느낌보다는 먼저 뒤로 밀어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습 양은 대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웨이브 동작 한 400m 얘기했죠. 네. 웨이브 동작이 끝난 다음에 평형 풀 동작을 연습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죠. 평형 손에 저병 발차기 해보셨어요? 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웨이브가 거의 곧 저병 발차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연습을 통해서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발차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평형 풀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워밍을 발차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풀 동작까지 네네. 이것도 50짜리 8개 정도 하면은 딱 좋겠죠. 그러면 벌써 800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평형에서도 문제가 웨이브고 네.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뻗는 거 네. 그거를 같이 저병 발차기로 같이 연습을 한다면은 두 가지 다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